고치면 승진시켜주지. 백만장자 회장이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정비공은 단 몇 분 만에 모두를 무릎 꿇게 했다. 이걸 고치면 내 사표를 제출하지. 자리를 데워줘서 고맙군. 최고 경영자가 전 직원 앞에서 무릎으로 대걸레를 부러뜨려 그 조각을 청소부의 발 앞에 던진다. 2시간 주지. 30억짜리 엔진을 고치든가 아니면 내가 널 끝장내 버리겠어. 카메라가 켜지고 투자자들은 돈을 걸고 엔지니어들은 비웃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 존재감 없는 남자가 한때 우주정거장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경력, 이름까지. 이제 그에게는 모두가 잊어버린 사실을 증명할 단 2시간이 주어졌다. 천재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숨어있을 뿐이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제국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한 방을 날린다. 최수희 대표는 양손으로 대걸레 자루를 잡고 무릎으로 부러뜨렸다. 쩍 하는 소리가 공장 전체에 메아리쳤다. 300명의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부러진 조각들이 박진우의 발 앞에 떨어졌다.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잿빛 작업복, 거친 손, 52세의 무표정한 얼굴. 최 대표는 나머지 자루를 그 옆에 던졌다. 2시간,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엔진 가격은 30억 원이야. 우리 엔지니어들이 일주일 내내 매달렸어. 내가 그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증명해봐. 정적이 흘렀다. 환풍기 소리마저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박진우는 말이 없었다. 최 대표가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욱 날카로워졌다. 2시간 안에 고치면 계속 일하게 해주지. 못 고치면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널 끝장내겠어. 다시는 어떤 회사에서도 하다못해 경비원으로도 받아주지 않도록 말이야. 그녀는 직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카메라 켜 생중계해. 우리 청소부가 영웅이 되는지 아니면 웃음거리가 되는지 모두가 보게 하자고. 촬영 기사가 카메라를 들었다. 빨간 불이 켜졌다. 방송이 시작되었다. 최 대표는 포식자처럼 미소 지었다. 시간은 간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1초, 2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엔진이 있는 공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자, 돈을 겁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 사람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거라는데 10,000원 걸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수희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들이 일주일이나 쩔쩔맸다. 학력도 없는 청소부가 해낼 확률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쇼가 필요했다. 공개적인 망신,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일주일 전 박진우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입을 열었다. 엔지니어들이 흡연실에서 엔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박진우는 옆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인 김민준이 말했다. 문제는 컨트롤러야. 전체 유닛을 교체해야 해. 30억 원에 작업기간은 한 달. 박진우가 걸레질을 멈추고 그들을 보았다. 죄송합니다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컨트롤러가 아니라 측정 프로토콜 비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이 돌아보며 벌레 보듯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프로토콜에 대해 뭘 안다고? 박진우는 시선을 내렸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최 대표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둘은 함께 비웃었다. 그리고 최 대표는 결심했다. 공개적이고 잔인한 교훈을 주기로. 이제 박진우는 인파를 해치고 공장을 가로질러 갔다. 카메라와 비웃음이 그를 따랐다. 엔진은 중앙에 거대하게 서 있었다. 금속, 전선, 센서들. 옆에는 공구, 스크린, 진단 장비가 놓인 테이블이 있었다. 박진우는 멈춰 서서 기계를 바라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뭐, 시작할 건가? 김민준이 비꼬듯 물었다. 아니면 바로 포기할 건가?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엔진 본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기도라도 하나. 누군가 속삭였다.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다. 박진우는 금속에 손을 얹은 채 미동도 없이 고르게 숨을 쉬었다. 1분,
2분이 지났다. 어이, 아저씨, 누군가 소리쳤다. 시간은 간다고. 박진우는 눈을 뜨고 손을 내리더니 진단 스크린으로 돌아섰다. 마지막 가동 데이터 좀 보여주시오. 김민준이 비웃었다. 봐서 뭐 하게요. 어차피 이해도 못할 텐데. 보여주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김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박진우는 오랫동안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더니 입을 열었다. 엔진이 11분 47초에 멈추는군. 매번 정확하게. 김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아셨죠? 우리가 그 얘기는 한 적 없는데.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문제는 엔진도 컨트롤러도 조립도 아니요. 측정 시스템의 비호환성 문제지. 유럽산 센서는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고 미국산 컨트롤러는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해. 11분쯤 되면 데이터 비동기화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시스템이 스스로를 차단하는 거요. 정적이 흘렀다. 김민준은 화면을 보며 수치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젠장, 그가 숨을 내뱉었다. 저 사람 말이 맞아?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최수희 대표가 앞으로 나섰다. 진단은 해결책이 아니야. 고쳐.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구 테이블로 다가가 드라이버, 멀티미터, 납땜인두를 집었다. 그는 엔진 패널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다. 손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다. 엔지니어들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청소부한테 어떻게 저런 기술이 있지? 예전에 어디서 일했거나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 박진우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다. 센서를 분리하고 접점을 다시 납땜하고 재연결한 뒤 측정값을 확인하고 교정값을 수정했다. 40분이 흘렀다. 최 대표는 시계를 보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박진우는 패널을 닫고 일어서서 제어 콘솔로 다가갔다. 가동하시오. 김민준이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웅장하고 고른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화면의 온도, 회전수, 압력 수치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타이머가 시작되었다. 1분, 2분, 5분, 10분, 11분이 되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다. 11분 40초, 11분 45초, 11분 47초. 임계 시간이었다. 정적.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11분 48초, 11분 50초. 엔진은 계속 작동했다. 11분 59초, 12분 00초. 엔진은 멈추지 않았다. 안정적인 소음, 안정적인 수치, 박수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서로 껴안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김민준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그가 해냈어. 젠장. 그가 해냈다고. 박진우는 엔진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미소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최수희는 박수 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우를 차갑고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떠났다. 군중이 박진우를 둘러쌌다. 질문, 축하, 놀라움이 쏟아졌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엔지니어셨어요. 박진우는 침묵하며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파를 빠져나가려 애썼다. 투자자 중 한 명인 값비싼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다가왔다. 선생, 그가 말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진우입니다. 그런 지식은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박진우는 옆을 보았다. 오래전 일입니다. 투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존경받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박진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파에서 벗어나 출구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속삭임이 이어졌다.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야? 저렇게 똑똑한데 왜 청소부로 일하지?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다. 박진우는 밖으로 나와 입구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2시간 그는 해냈고 증명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피로와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는 최수희가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굴욕을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전 직원과 투자자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망신을 주었다. 그녀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냐는 것이었다.
박진우는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버린 뒤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텅 빈 거리, 닫힌 상점들, 드문드문 지나가는 행인들. 집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변두리의 원룸 아파트, 낡은 가구, 그리고 정적. 그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한때 그에게는 다른 삶이 있었다. 연구실, 프로젝트, 계약, 아내, 집 그러다 병마가 찾아왔다. 청구서, 빚, 소송, 파산.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팔고 사라졌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 청소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게 더 편했다. 기대도, 실망도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보이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그를 두렵게 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진우는 메시지를 열었다. 축하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더군. 하지만 나는 아니야. 전화 기다려. 곧. 발신인은 최수희였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시작되었다. 아침은 전화벨 소리로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휴대폰 진동에 잠을 깼다. 6시 30분.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모르는 번호.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박진우 씨 최수의 목소리였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8시. 내 사무실로. 혼자 와 이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선고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다. 똑같은 잿빛 작업복, 낡은 신발,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52세,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 피곤한 눈 보이지 않는 남자. 하지만 어제 그는 보이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장까지는 40분이 걸렸다. 버스를 타고 조금 걸었다. 박진우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20년 전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박진우, 한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우주 발사체 시스템을 설계했고 상을 받고 존경과 돈을 얻었다. 아내 서연은 아름답고 똑똑했다. 그들은 아이들과 전원주택 그리고 미래를 꿈꿨다. 그러다 진단이 내려졌다. 암, 3기, 수술, 항암치료, 청구서가 잇따랐다. 보험은 모든 것을 감당해주지 못했다. 박진우는 대출을 받고 재산을 팔고 쉬지 않고 일했다. 서연은 1년, 그리고 2년을 버텼다. 3년째 되던 해,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박진우에게는 빚과 무력감, 그리고 살고 싶은 의지조차 남지 않았다. 채권자들은 소송을 걸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파트, 차, 연구실까지. 그는 파산 신청을 하고 업계에서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청소부, 인부, 경비원,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구라도 되려고 했다. 5년간 그는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과거 없이 살았다. 어제까지는 박진우는 공장 정문에 도착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들여보냈다. 그는 이제 엔진을 고친 그 청소부로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 보듯 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걸어 4층으로 올라갔다. 대표이사 사무실, 육중한 문 최수희 대표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가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박진우가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넓었다.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파노라마 창문, 값비싼 가구, 벽에는 졸업장, 상패, 고위 공무원 및 투자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최수희는 정장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문 닫아요. 박진우가 문을 닫았다. 앉으세요. 그가 맞은편에 앉았다. 최수희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평가하듯이. 그러고는 책상 위 서류철을 열었다. 박진우, 52세. 청소부로 8개월 근무. 추천서 없음. 고졸. 전과 없음. 3년 전 채무 안제. 독신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이력서고 진짜는 더 흥미롭지. 최수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진우, 테크노리더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경력 20년. 우주 발사체 시스템 개발자. 장영실상 수상자. 5년 전 파산. 사유.
아내의 의료비 채무 후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인상적이군. 왜 이걸 숨겼죠? 박진우는 말이 없었다. 대답해요. 숨긴 적 없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최수희가 비웃었다. 편리한 입장이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지? 그래. 하지만 어제 당신은 스스로를 드러냈어. 왜 그랬지? 박진우가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선택권을 줬잖소. 고치거나 아니면 끝장나거나. 나는 첫 번째를 택했을 뿐이요. 최수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논리적이네. 하지만 문제가 있어? 당신이 투자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했다는 것.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요. 아니, 당신은 내 엔지니어들이 멍청이들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수십억을 낭비했으며 청소부가 우리 모두보다 똑똑하다는 걸 증명했어. 박진우는 침묵했다. 최수희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등을 돌리고 섰다. 나를 모욕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나는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려.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까지 사라지게 만들지. 그녀가 돌아섰다. 하지만 당신은 좀 더 까다롭네. 이미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지울 게 없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겠어. 최수희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지금 당장. 퇴직금은 없어. 내가 이 도시의 어떤 회사도 심지어 경비원으로도 당신을 고용하지 못하게 손을 써놓을 테니. 박진우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시오? 물론 내가 엔진을 고쳤다는 이유로, 내가 감히 당신보다 빛났다는 이유로. 정적이 흘렀다. 박진우가 일어섰다. 좋소. 떠나겠소. 하지만 알아두시오. 당신의 문제는 엔진도 나도 아니오. 당신의 문제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오. 최수희가 비웃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저 위협을 제거할 뿐이지. 그럼 계속 제거하시오. 언젠가는 텅 빈 왕좌에 홀로 남게 될 테니. 이 박진우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박진우 씨, 최수희가 불렀다. 그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회사에 대해 한마디라도 잘못 짓거리면 명예훼손, 기밀누설,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걸로 고소하겠어. 당신은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알겠나?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공장을 가로질렀다. 모두가 그를 보며 속삭였다. 해고됐대. 왜? 어제는 영웅이었잖아. 박진우는 멈추지 않고 정문까지 가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밖으로 나섰다. 텅 빈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 잿빛 하늘. 그는 다시 보이지 않는 존재,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해 있었다. 어제 그는 필요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 기억해냈고 이제 그것을 잊을 수 없었다. 저녁에 박진우는 집에 앉아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진우 선생님, 노인의 목소리였다. 네, 저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공장의 대주주입니다. 어제 뵈었었죠? 선생님께서 엔진을 고치신 후에. 박진우는 기억해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노신사, 악수를 청했던. 기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해고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 뵙고 싶은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만나서 말씀드리죠. 잃을 것은 없으실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어디서 뵙죠? 시내에 있는 카페빗에서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이현석 회장이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보았다. 투자자가 만나자고 한다. 왜일까? 일자리를 제안하려는 걸까?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호기심일까? 상관없었다. 박진우는 동의했다. 정말로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그는 옷을 입었다. 유일하게 괜찮은 양복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시내로 향했다. 카페빗은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하얀 식탁보, 나비 넥타이를 맨 웨이터, 조용한 음악. 이현석 회장은 이미 창가에 앉아있다가 박진우를 보고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지요. 박진우가 앉았다. 이 회장은 두 사람을 위해 커피를 주문하고 웨이터가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시작했다. 박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진짜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셨더군요. 왜 업계를 떠나셨습니까? 박진우가 한숨을 쉬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파산하고 나니 돌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제 선생님은 그 기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주일간 매달린 문제를 단 40분 만에 해결하셨죠. 그들은 복잡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고 저는 간단한 걸 찾았을 뿐입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겁니다. 잡음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증표지요. 그는 서류철을 꺼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연구소를 열 계획인데 수석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연봉도 괜찮고 조건도 좋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박진우는 서류철을 쳐다보기만 하고 받지는 않았다. 왜 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통과하고도 살아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박진우는 말이 없었다. 압니다. 믿기 힘드시겠지요. 이 회장이 말을 이었다. 최수희 대표가 선생님을 망가뜨렸지만 그녀가 업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재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중 한 명입니다. 박진우는 서류철을 받아 열어보았다. 조건들을 읽었다. 연봉, 프로젝트, 장비, 팀, 한때 그가 꿈꿨던 모든 것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 됩니다. 이 제안은 일주일간 유효합니다. 이 회장이 일어섰다. 박 선생님, 당신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악수를 하고 떠났다. 박진우는 홀로 남아 서류철을 보았다. 두 번째 기회. 다시 돌아가,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다시 실패하면? 만약 다시 모든 것을 잃으면? 그는 서류철을 덮고 일어나 카페를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말했다. 도망쳐, 숨어. 그게 안전해. 다른 하나는 말했다. 위험을 감수해.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박진우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정의 시간이 왔다는 것은 알았다. 박진우는 서류철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다시 열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다. 1년 계약, 청소부 시절보다 3배나 많은 연봉, 산업시스템 최적화 프로젝트, 5명의 팀원, 자체 연구소. 5년 전 잃었던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차갑고 끈적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내가 해내지 못하면? 만약 다 잊어버렸으면? 만약 최수희가 알고 다시 나를 무너뜨리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일자리 제안받았다고 들었어. 수락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회장은 내 파트너거든. 만약 그 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아내서 시작했던 일을 끝마칠 테니. 최수희. 박진우는 화면을 보았다. 휴대폰을 꽉 쥐었다. 최수희. 그녀는 감시하고 통제하고 위협하고 있었다. 심지어 여기 그의 집에서조차 그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는 잿빛 도시와 비, 그리고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5년간 그는 보이지 않았고 안전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은 감옥이었다. 편안하지만 어쨌든 감옥이었다. 박진우는 어제의 일을 떠올렸다. 엔진, 군중, 타이머, 11분 47초. 모두가 실패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해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들어 이 회장의 번호를 눌렀다. 네, 이 상대방이 받았다. 수락하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훌륭합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십시오. 주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 희망, 결심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선택을 했고 위험을 감수했다. 이제 돌이킬 길은 없었다. 월요일, 박진우는 주소지로 찾아갔다. 변두리에 있는 작은 건물, 그로모프 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은 깨끗한 복도와 세로한 인테리어, 새 장비 냄새로 가득했다. 이 회장이 입구에서 그를 맞았다. 박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연구소를 보여드리죠.
그들은 큰 방으로 들어갔다. 공구가 놓인 책상들, 컴퓨터, 기계, 진단 시스템, 모든 것이 새건이고 현대적이었다. 여기서 선생님과 팀이 일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5명이지만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둘러보았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 회장이 말을 이었다. 화물 트럭용 엔진 최적화. 고객은 대형 물류회사입니다. 기한은 3개월.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팀원들을 소개해드리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4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남자 셋, 여자 하나, 모두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었다. 소개합니다. 이 회장이 말했다. 이분은 박진우 선생님, 여러분의 새로운 팀장입니다. 안경을 쓴 키 큰 남자 한 명이 일어섰다. 김민준입니다. 기계 엔지니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김민준, 최수희 공장에서 일했던, 흡연실에서 그를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박진우는 차갑게 악수했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다. 엔진을 고치신 분이시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팀원들이 자신을 소개했다. 프로그래머인 이대현, 설계 담당인 오수진, 기술자인 서정훈.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좋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시작하세요. 그는 떠났다. 박진우는 테이블에 앉았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며 기다렸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 그가 말했다. 어디까지 진행됐소? 김민준이 노트북을 열었다. 고객사로부터 엔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높은 연료 소비율입니다. 출력 손실 없이 20%를 줄여야 합니다. 분사 시스템을 바꿔봤지만 결과는 겨우 5% 개선에 그쳤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설계도 좀 보여주시오. 오수진이 화면에 설계도를 띄웠다. 박진우는 오랫동안 말없이 보더니 입을 열었다. 문제는 분사가 아니오. 냉각 시스템 문제지. 엔진이 과열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소. 냉각수 흐름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김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냉각은 확인했습니다.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수치는 정상이지만 흐름이 불균이라오. 정체 구역이 있어서 그 부분 온도가 더 높지. 시스템이 그걸 보상하려고 연료 소비를 늘리는 거요. 이대현이 데이터를 보았다. 젠장, 맞네요. 여기 과열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놓쳤네요. 박진우가 일어섰다. 냉각 시스템을 재설계합시다. 추가 채널을 하나 더 뚫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요. 오수진은 설계를 시작했고 김민준은 계산했으며 서정훈은 자재를 준비했다. 박진우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지휘했다. 모두가 자신이 할 일을 알았다. 일주일 후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엔진에 장착하고 가동했다. 테스트 결과 연료 소비율은 23% 감소했고 출력은 그대로였다. 이 회장은 감격했다. 박 선생님, 훌륭한 성과입니다. 고객사도 만족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성공입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팀원들도 기뻐했다. 일이 끝난 후 김민준이 다가왔다. 팀장님, 그날 흡연실에서 있었던 일,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박진우가 그를 보았다. 잊어버리게. 과거는 거기에 남겨두고 왔으니까.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2주 후 저녁에 이 회장이 박진우에게 전화했다. 박 선생님, 긴급하게 만나야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최수희 대표입니다. 그녀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와 우리 연구소를 상대로 우리가 그녀의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기술 말입니까? 선생님께서 엔진 최적화에 사용한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게 자기네 개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공장에서 일할 때 데이터를 훔쳤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와 특허를 제출했어요. 그 기술이 자기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함정이었다. 그녀의 복수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 오셔서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시죠. 이 회장이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는 어둠 속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최수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회장이 있고 팀이 있고 연구소가 있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변호사와 만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는 심각한 얼굴이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가 말했다. 최수희 대표 측은 특허를 제출했고 냉각 기술이 3년 전 자기 팀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께서 허가 없이 그걸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들의 특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열역하게 기본 원리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인, 서류, 선생님께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박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제게 오래된 설계도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우주 발사체용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연구했었습니다. 그 설계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훌륭합니다. 가져오십시오. 그게 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진우는 집에 가서 낡은 찬장을 열고 서류 상자를 꺼냈다. 종이, 설계도, 계산서, 보고서를 뒤졌다. 모두 누렇게 바랜 옛날 것들이었다. 마침내 찾았다. 20년 전 날짜가 찍힌 냉각 시스템 설계도. 이것이 증거였다. 그는 변호사에게 가져갔고 변호사는 그것을 검토했다. 완벽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선생님의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최수희 측은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재판은 한 달 뒤로 잡혔다. 박진우는 서류를 모으고 증언을 연습하며 준비했다. 이 회장은 그를 지지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니까요. 하지만 박진우는 진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돈과 인맥이 더 많은 쪽이 이겼다. 그리고 최수희는 둘 다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다. 재판 전날 밤, 박진우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지면 연구소는 문을 닫고 이 회장은 파산하고 팀은 흩어질 것이다. 전부 자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았어야 했을까?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나서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선택을 했고 끝까지 갈 것이다. 아침에 그는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법정은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투자자들, 구경꾼들. 최수희는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차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박진우는 이 회장,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앉았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최수희 측 변호사는 설득력 있게 말했다. 특허와 서류들을 보여주며 기술이 공장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박진우는 들었다.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 후 그들의 변호사가 나서서 박진우의 낡은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아이디어는 최수의 특허보다 훨씬 오래전에 존재했다고.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질문했다. 박진우 증인, 이 설계도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박진우가 일어섰다. 그것들은 제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정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날짜가 일치할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청하겠습니다. 재판은 2주 연기합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왔다. 최수희가 박진우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서서 속삭였다. 어차피 넌 질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테니. 박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최수희가 비웃고 떠났다. 박진우는 복도에 서 있었다. 이 회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함께 해낼 겁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것이 힘이 되었다. 2주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진우는 낮에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재판을 준비하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팀이 그를 지지했다. 김민주는 추가 증거 수집을 도왔다. 오수진은 증언해줄 전문가를 찾았고 이대현은 최수의 특허를 분석하며 모순점을 찾았다. 이 회장은 변호사 비용, 전문가 자문료, 기록 보관소 요청 비용 등 모든 것을 지불했다. 돈 걱정은 마세요. 그가 말했다.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돈이 아니라 최수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걱정했다. 그녀는 포식자였고 패배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그녀에게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만약 공개적으로 패배하면 그녀의 권위는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의심할 것이며 경쟁자들은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박진우는 그녀가 한 방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재판 전날 밤, 박진우는 집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밤 11시에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받았다. 네. 박진우 씨 최수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차가웠다. 깨운 건 아니길 바라. 박진우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시오? 변호사나 카메라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하시오. 최수희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 끈질기더군. 그건 존중해. 하지만 머리 없이 끈기만 부리는 건 자살행위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내일 당신이 질 거라는 말에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기게 놔두지 않을 거니까? 박진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서류는 내 편이요. 기록 보관소가 날짜를 증명해 줄 거요. 서류는 종이야. 종이는 반박될 수 있지? 전문가는 실수할 수 있고 판사는 의심할 수 있어. 나는 이 시스템에서 20년을 일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그러니까 재판을 매수하겠다는 걸 인정하는 거요? 최수희가 웃었다.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아. 그저 인맥, 영향력, 명성을 이용할 뿐이지. 그걸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거야? 박진우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협박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야. 최수희가 말을 이었다. 탈출구를 제안하려고 전화했어? 당신이 소송을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거야? 사과하고 이 회장 연구소를 떠나. 그리고 사라져. 다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을 내버려 두겠어. 추적하지도 맞고소를 하지도 당신 과거를 파헤치지도 않겠어. 당신은 그냥 사는 거야? 조용히, 안전하게. 박진우가 비웃었다. 새장 속에서 안전하게 말이요? 무덤보다는 새장이 낫지? 정적이 흘렀다. 박진우 씨, 나는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아. 최수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빚, 파산, 소송, 아내의 죽음까지 당신이 뭘 겪었는지 알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도. 그리고 당신의 약점도 알지? 당신은 다시 모든 걸 잃는 걸 두려워해. 당신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등 돌릴까 봐 두려워하고 혼자 남는 걸 두려워하지.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 나는 당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을 파괴할 거야. 당신의 모든 빚, 모든 실수, 모든 실패를 들춰낼 거라고. 이 회장이 당신과 엮인 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팀은 등 돌릴 거고 친구도 남지 않을 거야.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떠나면 모든 게 끝나. 조용히, 고통 없이 당신은 그림자로 돌아가서 살게 되겠지. 아마 불행하겠지만 살아는 있을 거야. 박진우는 어둠 속을 보았다. 속이 꽉 조여왔다. 최수의 말이 맞았다. 그는 두려웠다. 다시 잃고 다시 짓밟히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때 그는 기억해냈다. 엔진, 타이머 11분 59초. 모두가 실패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 팀, 이 회장. 그들은 그를 믿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버리지 않았다. 서연, 희망이 없을 때조차 끝까지 싸웠던 아내. 그는 그녀의 기억을 배신할 수 없었다. 다시 숨을 수는 없었다. 아니, 박진우가 말했다. 뭐라고? 아니라고 했소. 떠나지도 숨지도 않겠소. 싸울 거요. 최수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멍청하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오. 그럼 준비해. 내일 내가 널 지워버릴 테니.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다른 감정도 있었다. 결심, 분노, 증명하고 싶은 욕구. 그는 아침까지 잠들지 못했다. 생각하고 계획했다. 최수희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공격해야 했다. 박진우는 기억해냈다. 공장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엔지니어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상한 구매 내역, 부풀려진 가격,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의 일이었다. 만약 최수희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공장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청소부 계정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술팀이 잊어버렸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기회였다. 아침, 재판 시작 3시간 전 박진우는 공장으로 향했다. 정문, 박 선생님, 해고되셨잖아요. 창고에 공구를 두고 와서요. 가지러 가도 될까요? 경비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빨리 다녀오세요. 5분입니다. 박진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교대 근무는 8시에 시작했다. 지금은 6시 30분이었다. 그는 4층 사무동으로 올라갔다.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서버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청소부에게는 모든 공간을 청소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었다. 박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버 컴퓨터, 장비가 든 캐비닛, 펜 소리가 윙윙거렸다. 그는 터미널에 앉아 청소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시스템은 로그인을 허용했다. 접근 권한은 제한적이었지만 공유 폴더를 보는 데는 충분했다. 박진우는 구매 파일, 계약서, 재무보고서를 찾기 시작했다. 기밀이라는 이름의 암호가 걸린 폴더를 발견했다. 박진우는 표준적인 조합들을 시도해봤지만 맞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최수희가 회사 창립 기념일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시도해봤다. 폴더가 열렸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부풀려진 가격의 계약서, 리베이트, 유령 공급업체. 박진우는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 하나하나, 진행률 10%, 20%, 30%. 문이 열렸다. 박진우는 얼어붙었다. 서버실로 최수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멈춰 서서 그를 보았다. 그리고 화면을 보았다.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당신 이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무슨 짓을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네. 박진우는 컴퓨터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어섰다. 복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50%. 데이터를 훔치고 있잖아. 최수희가 말했다. 시스템을 해킹하고. 이건 범죄야. 지금 당장 경비를 부르겠어. 당신은 체포될 거고 재판은 필요도 없게 되겠지? 이 데이터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할 거요. 박진우가 침착하게 말했다. 부풀려진 가격, 리베이트, 유령 계약.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 모든 게 무너질 거요. 최수희가 비웃었다. 그게 뭔가 바꿀 거라고 생각해? 다들 그렇게 일해. 이게 비즈니스야. 더 똑똑하고, 더 거칠고, 더 무자비한 자가 살아남는 거지? 아니요, 더 정직한 자가 살아남소. 최수희가 웃었다. 정직, 진심이야. 정직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익힌 채로 죽어.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건 당신의 그 순진한 정직함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투잡을 뛰었지. 나는 맹세했어.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포식자가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혔을 테니까. 박진우는 그녀를 보았다. 그래서 뭘 얻었소? 돈, 권력.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지 않았소? 당신은 혼자요. 모두가 당신을 두려워하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지. 최수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랑은 환상이야. 권력이 현실이지. 비인간적인 권력은 폭정일 뿐이요. 복사 80%. 최수희는 진행률을 보고 컴퓨터로 다가갔다. 박진우가 막아섰다. 오지 마시오. 안 그러면 뭐 여자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될 텐데. 박진우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눈을 보았다. 때리진 않겠지만 물러서지도 않겠소? 최수희가 키보드로 손을 뻗었다. 박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놔. 그녀가 씩씩거렸다. 안 돼. 복사 90%. 최수희가 빠져나가려 애썼다. 박진우는 붙잡고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너와 내 놈들과 관련된 모든 걸 파괴해 버리겠어. 해보시오. 복사 완료. 100%. 박진우는 그녀를 놓고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내게 증거가 있소? 재판에 필요한 모든 것. 최수희는 그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이걸 공개하면 나는 해킹과 데이터 절도로 널 고소할 거야.
넌 감옥에 갈 거라고.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도 나와 함께 추락할 거요. 그럴 가치는 충분하지. 그는 문으로 향했다. 최수희가 불렀다. 박진우 씨, 잠깐만. 그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떠나서 조용히 살 수도 있었어. 왜 모든 걸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박진우가 돌아섰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녀는 희망이 없을 때조차 끝까지 싸웠소. 그녀가 나를 가르쳤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남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나갔다. 최수희는 서버실에 홀로 남았다. 박진우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비원을 지나 차에 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USB는 주머니에 있었다. 증거, 진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살아서 법원까지 가는 것이었다. 박진우는 재판 시작 1시간 전에 법원 건물에 도착했다. USB는 주머니 속에서 벽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지만 불법적으로 얻은 진실이었다. 그는 이 파일들을 공개하면 최수희가 해킹과 데이터 절도로 자신을 고소할 것을 알았다. 몇 년간 징역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그는 패소할 것이다. 최수희는 그와 이 회장, 연구소, 그리고 팀을 파괴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회장이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박진우를 보고 다가왔다. 어디 계셨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서. 박진우는 USB를 꺼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최수혜 부정행위, 계약서, 리베이트, 유령 공급업체,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 회장은 USB를 받아들고 보았다. 어디서요? 그녀의 서버에서요. 이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스템을 해킹했다고요. 박 선생님, 그건 범죄입니다. 그녀가 알면 당신은 감옥에 갈 겁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게 그녀를 멈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최수희에게는 당신을 완전히 끝장낼 빌미만 주게 될 겁니다. 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져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이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큰 언론사에서 일합니다. 이 데이터를 익명으로 그에게 넘기면 그가 기사화할 겁니다. 수사는 법정 밖에서 시작될 겁니다. 최수희는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겁니다. 박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이 1시간 후입니다. 그럼 시간을 봅시다. 변호사에게 재판 연기를 요청하라고 하죠. 새로운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하고요. 판사는 며칠 시간을 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 투자자들, 공장 직원들 모두가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수희는 이미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를 보자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그가 데이터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그걸로 무엇을 할지는 몰랐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재판을 속행합니다. 변호인 측, 말씀하십시오. 박진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자료 준비를 위해 3일간의 재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최수희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입니다. 변호인 측은 패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다. 조용. 변호인,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입니까? 변호사는 박진우를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원고 측의 잠재적인 금융비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는 그녀 진술의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최수희는 창백해졌다. 변호사들이 동시에 말을 쏟아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 변호인, 그 비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3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재판은 3일간 연기합니다. 다음 심리는 목요일에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가 일어섰다. 모두 따라서 일어섰다. 최수희는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눈이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다가와서 한 걸음 앞에서 멈췄다. 불장난을 하고 있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뭘 가져가는지 모를 것 같아?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시스템 해킹, 데이터 절도. 오늘 안으로 넌 체포될 거야. 박진우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날 거요. 최수희가 비웃었다. 진실, 순진하긴. 진실이란 건 없어. 버전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목소리가 더 큰 쪽의 버전이 이기는 거야. 그녀는 몸을 돌려 변호사들과 함께 떠났다. 이 회장이 박진우에게 다가왔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갑시다. 그들은 법원을 나와 이 회장의 차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렀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박진우가 물었다. 기자에게로요. 이름은 조상현입니다. 독립리뷰에서 일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깊이 파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은 편집국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 오래된 건축 양식, 3층으로 올라갔다. 조상현 기자가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40대 중반의 남자, 희끗한 수염, 피곤한 눈, 많은 것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다. 이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이 회장이 책상 위에 USB를 놓았다. 여기 한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부풀려진 가격, 리베이트, 유령 계약. 최고 경영자는 최수희 대표입니다. 들어보셨죠? 조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철의 여인, 흠잡을 데 없는 평판, 고위층과의 인맥. 평판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수백억 대의 사기가 있습니다. 조 기자는 USB를 가져가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고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거 심각하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걸 기사화하면 폭풍이 일 겁니다. 최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와 당신들을 파괴하려 들겠죠?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그녀를 멈출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 기자가 그를 보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진우입니다. 전직 엔지니어입니다. 그녀가 법정을 통해 저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제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조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맡겠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틀 정도 주십시오. 다음 재판까지 3일 남았습니다. 기 회장이 말했다. 그럼 시간은 충분하겠군요. 수요일 저녁에 기사를 내겠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온 나라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악수하고 떠났다. 박진우는 말없이 앉아 창밖을 보았다. 잘 될까요? 그가 이 회장에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들은 연구소로 돌아왔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됐어요? 김민준이 물었다. 재판이 3일 연기됐소. 박진우가 말했다. 반격을 준비 중이오. 곧 모든 게 결정될 거요. 오수진이 다가왔다. 팀장님, 저희는 함께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는 가슴속에 온기를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저녁에 박진우는 집에 앉아 기다렸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진우 씨, 그 남자의 공식적인 목소리였다. 경찰입니다. 경찰서로 오셔야겠습니다. 데이터 절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진우가 한숨을 쉬었다. 최수희는 지체하지 않았다. 언제입니까?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출석하지 않으시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시작되었군. 최수희는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 회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 회장이 말했다. 우리 변호사가 함께 갈 겁니다. 증거가 없는 한 체포하지는 못할 겁니다. 기껏해야 조사 정도겠지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박진우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형사는 질문을 던졌고 박진우는 해킹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데이터를 익명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형사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공장의 카메라는 서버실을 비추지 않았고 로그인 기록은 조작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풀려났지만 도시를 떠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수사는 계속될 것이었다. 박진우는 지쳤지만 버텼다. 기사 발표까지 이틀.
재판까지 이틀 남았다. 수요일 저녁, 조 기자가 전화했다. 박 선생님, 기사 완성됐습니다. 1시간 후에 발표합니다. 준비하십시오. 폭탄이 터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독립 리뷰 웹사이트를 열고 5분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밤 9시, 기사가 나왔다. 제목은 녹슨 손해철의 여인, 최수희 대표의 수백억대 부정행위였다. 박진우는 숫자, 서류, 도표가 담긴 상세한 기사를 읽었다. 조 기자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공유, 댓글, 뉴스 채널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자정이 되자온 나라가 최수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공장 주가는 폭락했다. 파트너들은 계약을 중단했다. 최수희는 침묵했고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목요일 아침, 재판 당일, 박진우는 건물에 도착했다. 법정은 초만원이었다. 기자들은 더 많아졌다. 카메라, 마이크. 최수희는 변호사 없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기사 이후 그들은 그녀의 변호를 포기했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을 속행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검찰이 최수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민사사건은 형사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법정이 폭발했다.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의 외침. 최수희는 미동도 없이 앉아 바닥만 쳐다보았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 패정합니다. 박진우가 일어섰다. 이 회장이 그를 껴안았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피로할 뿐이었다. 최수희가 일어나 천천히 출구로 향했다. 모두가 길을 터주며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박진우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서서 그를 보았다. 당신이 이겼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알아도 승리의 대가는 고독이야. 당신도 나처럼 외로운 포식자가 될 거야. 박진우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아니요. 나는 당신처럼 되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내 곁에는 배신하지 않은 진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혼자인 건 스스로 모두를 밀어냈기 때문이요. 최수희는 슬프게 웃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그녀는 떠났다. 기자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박진우는 밖으로 나왔다. 태양은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팀원들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소리치고 껴안고 기뻐했다. 이 회장이 다가왔다. 박 선생님, 축하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시스템을 이기셨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겁니다. 이 회장이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함께. 그들은 연구소로 가서 축하하고 웃었다. 미래를 계획했다. 저녁에 박진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20년 전의 낡은 설계도를 보았다. 재판에서 그를 구해준 바로 그것. 다른 삶, 다른 사람이었지만 본질은 남아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아닌 기계의 심장을 보는 엔지니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약점으로 보일 때조차 사람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최수희. 박진우는 화면을 보았다. 예상치 못했다. 최수희가 사과하다니. 어쩌면 그녀의 포식자 갑옷 아래에도 아직 인간적인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삭제했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었다. 앞에는 미래가 있었다. 박진우는 일어나 저녁 도시를 걸었다. 불빛, 사람들, 삶.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다시 엔지니어였고 다시 사람이었고 다시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승리였다. 최수희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숨고 싶은 욕망에 대한 승리였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연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는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별을 보았다.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남는 게 중요해. 그는 사람으로 남았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박진우는 삶으로 돌아왔다. 예전의 삶이 아니라 팀과 목표와 존엄성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최수희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재판은 1년간 이어졌다. 그녀는 집행유예와 벌금, 그리고 임원직 취업 금지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목격된 곳은 작은 도시였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한때 박진우가 그랬던 것처럼 이현석 회장의 연구소는 성장하여 국내 최고의 연구소 중 하나가 되었다. 박진우는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상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다는 점이었다. 바로 삶의 의미였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고쳤던 그 엔진을 보기 위해 옛 공장에 가곤 했다. 그는 기억했다. 11분 59초. 모든 것이 변했던 그 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몇 년이 아니라 몇 초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숨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들. 박진우는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소음을 듣지만 소수는 심장을 듣는다. 그는 소수 중 하나였다.